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 문제로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로 풀어보는 지구온난화와 북극 항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무엇인가요? 지구의 지상 평균 기온은 약 섭씨 15도로 유지되도록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에너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과 관련된 용어인 날씨, 기상, 기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의 대기 상태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날씨는 어느 하루 동안 공기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날씨 요소들의 합동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상은 일주일이나 한 달과 같이 여러 날 동안의 날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주, 어느 한 달 내내 엄청 더웠다고 해도 기후가 더워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추웠던 겨울을 한번 겪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구가 차가워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후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평균 섭씨 0.5도, 지난 100년 동안 섭씨 0.85도 기온이 증가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서 그들의 온실 효과로 대륙권의 기온이 상승했던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 복사열의 흡수가 과다하게 일어나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기회로 생각한 나라가 있다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 북극, 우리 유산, 우리 미래 라는 슬로건으로 북극개발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국제해상 수송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 자원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시베리아의 평원의 곡창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생긴 수량으로 수력 발전이 가능해져서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이 아닙니다. 자, 미국은 186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차 매입을 제안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도 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로 녹기 시작해 여름에는 쇄빙선의 도움 없이도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극항로 개방으로 인해 개발이 더 쉬워져서 미래의 자원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서부로 향했던 골드러시가 현재는 콜드러시로 불리며 북극 개발은 세계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동북아의 허브항을 꿈꾸는 부산항에는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양을 지나 중동 지역의 스웨즈 운하를 지나고 지중해를 거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로 입항합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항구에서는 유럽의 각 나라로 짐을 옮겨 담고 출항하여 내가 원하는 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가 녹게 된다면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연료도 아끼면서 유럽으로 짐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허브항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바퀴를 보면 중심축인 허브와 바퀴를 지지해주는 스포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물 특송회사인 페덱스 설립자 프레드릭 스미스는 물건이 배송되는 과정이 비효율적임을 깨닫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심인 충청도를 허브로 지정하면 각 지역에서 배송되는 물건들이 충청도에 모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각각의 물건의 독착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소량일 경우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대량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육상수송, 해상수송, 항공수송의 경우 허브 창고를 마련하고 물류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가 대표적이며 물류가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각 국가에서는 허브 항구, 허브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브항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1TU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에 50TU를 선적하고 5개 국가에 10TU씩 배송하기로 했을 때 과거의 방식은 A항에서 E항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해야 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가 나라별로 1일씩 소요된다고 한다면 총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총 물동량은 50TU가 됩니다. 그런데 허브의 스포크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먼저 허브항인 D항만에 50TU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A, B, C, E 항만에 10TU를 배송하게 되면 2일이면 모두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동량은 90TU가 됩니다. 자, 물동량이란 항만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연간 화물량을 뜻합니다. D항의 경우 허브항으로서 50TU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만에서 다양한 직업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동량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허브항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로를 체험하는 게임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일까요? 우리나라는 북쪽 육상도로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섬나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해상무역에 눈을 돌렸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물류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무역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부산항은 세계 5에서 6위권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하지만 항만 산업의 경우 항공, 철도, 도로 산업과 같이 여객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인지도가 낮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 대륙마다 유명한 항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산항, 중국의 상하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브라질의 산토스가 대표적입니다. 세계는 이처럼 대형 시설을 갖춘 항만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이 도시들을 누비면서 해상 화물 운송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개발한 쉽 타이쿤입니다. 직접 해운 회사를 차리고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해상 화물 운송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세계 주요 항만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정기적으로 컨테이너선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북미 라인인 로스앤젤레스는 11일, 시애틀은 12일, 오클랜드는 보름이 소요됩니다. 유럽 라인은 로테르담은 31일, 함부르크는 34일, 사우스햄튼은 38일이 소요됩니다. 과거 수에즈 운하가 열리기 전 유럽과 아시아의 해상교류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케이프타운을 거쳐야 했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항로는 기존 24,500km에서 수에즈 운하를 경유 시 15,000km로 약 1만 킬로미터가 절약됩니다. 부산항에서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21,000km가 소요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12,700km가 소요되며 시간도 열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에서는 개발되지 않는 세계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운송과 관련된 지리적 이점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요? 북극해는 바닷물이 얼어 두께 2에서 3m에 이르는 해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해빙은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해빙이 사라지면서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열을 반사하지만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면 열을 흡수해서 더워지는 경우처럼 지구가 더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북극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30년부터 북극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선의 상용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유가의 꾸준한 상승, 항해 일수의 증가, 북극해 통과료가 인하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북극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은 기존의 수혜주 운하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부산항은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업, 창고 보관업, 육상 운송업, 선박 수리 및 선박 구비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링 해협을 지나 아시아로 지나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한 첫 출발로 극지 전문 인력 양성 및 빙해역 항해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6년부터 극지 전칙 추진을 위한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함께 대학원생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극 지역민의 문화 및 정체성과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 및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북극을 쟁취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공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 양성이 목적입니다.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쇄빙선, 쇄빙상선, 내빙상선입니다. 극지방을 항해할 때는 쇄빙선이 앞에서 빙하를 깨워주고 선박, 즉 내빙상선이 뒤를 따르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빙해역 항해사, 아이스 내비게이터는 쇄빙선의 도움이 없이 단독 운행하는 상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얼음의 분포, 두께 등의 아이스 차트를 해독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북극해 선박 운항 지침에는 빙해역 항해사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빙해역 항해사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러시아의 마라코프 해양대학교가 있으며 2009년에 건조한 우리나라 최초 쇄빙 연구선인 아라운호의 항해사들도 마라코프 해양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해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극 항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트링 아트로 북극 항로 및 세계 항만 지도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물은 보이는 사진과 같고요. 실, 못, 망치, 나무, 북극해가 나온 도안입니다. 자, 먼저 나무판에 북극해 도안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주요 항구들과 항로가 될 해안에 못을 꽝꽝꽝 박습니다. 그리고 도안을 제거하고 실로 엮어줍니다. 못 하나를 지날 때마다 실을 한 바퀴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은 여러 색을 준비해서 북극해 라인은 파란색,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실은 빨간색으로 연결하면 눈에 띄어서 보기 편합니다. 대륙별로 다양한 색으로 연출하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역의 주요 항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